올해는 작년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 설명회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설명회 대신 대체할 수 있는 공부 방법론 또는 어떤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영상을 지금 빈 강의실에서 혼자 내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차 과목을 보면 과목이 손해사정이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업법이 있는데, 이 세 과목 중에 공부 순서를, 가장 효율적인 공부 순서가 무엇이냐 하고 궁금해 할 겁니다. 나는 먼저 이 손해사정이론을 먼저 공부하면 나머지가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1순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약계약 과목으로 보험계약법, 세 번째로 보험업법, 그 다음에 중요성에 있어서는 물론 1번, 2번 이 손해사정이론하고 보험계약법이 중요합니다. 이 과목은 이 모두가 객관식이지만 이 과목만큼은 객관식의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찍기에 익숙한 정도의 공부 가지고는 2차 시험장에 가서 정작 고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둘은 상당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해두면 2차 시험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이 과목의 개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개의 과목은 마치 어떤 하나의 객체를 갖다가 보는 관점이 세 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한 과목이에요. 결국 보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험을 접근하는, 똑같은 보험이라는 것을 놓고 바라보는 시선이 세 가지라는 얘기인데, 손해사정이론은 과목의 명칭이 좀 독특하게 만들어졌지만 그 알맹이는 이런 뜻이에요. 손해보험은 정액보험과 달리 손해가 발생했을 때 딱 그 손해만큼만 보상한다라는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실손해를 조사해서 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그 손해를 조사해서 결정하는 것에 관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조사해서 결정하는 이론이 손해사정 이론이다. 이론이라는 게 어떤 원칙 내지는 어떤 준칙, 준수해야 할 것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손해사정 이론은 결국 그 대상으로 하는 게 손해보험성을 갖고 있는 보험에 한정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보험이 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렇지만 간략하게 좀 전문적이지 않은 얘기로 말을 한다면, 어떤 사고가 우연찮게 발생해가지고 손해가 생긴다고 할 때 그 손해를 내가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사전에 좀 준비를 미리 대비해서 보험료를 미리 어느 보험회사에 지불을 하고,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나에게 손해를 보상해달라 하는 경제제도가 보험이에요. 지금 내가 손해보험을 위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그런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죠.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이 바로 위험이라는 것이에요. 위험.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제되고, 그 리스크 때문에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이 생겼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손해사정 이론에서 주로 여러분이 공부해야 할 토막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리스크는 위험인데 이 위험이라고 우리가 보험학에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이 외에도 페릴이 있어요. 그리고 해자드가 있는데, 모두 이 번역은 위험이에요. 그런데 그
이 문자가 주는 우리나라 말로는 위험이지만 서양 아이들이 먼저 보험을 만들 때 걔네들의 그 이론적 구조 안에서 이 각 단어에 의미하는 뉘앙스는 조금씩 달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서양에서 만들어진 이 보험 이론을 정확하게 꿰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깊숙한 강의를 한다는 건 문제가 좀 있고, 페릴은 코즈 오브 로스라고 해서 로스의 원인, 이것을 페릴이라고 해요. 우리는 앞으로 이 페릴이라는 용어를 번역한 우리의 교과서에서는 뭐 담보 위험이네 무슨 위험이네 하고 말을 쓸 텐데, 어쨌든 페릴은 사고예요. 사고. 우리 관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페릴이 발생하면 로스가 발생합니다. 해자더스라는 그 단어처럼 뭐 무시무시한 또는 어떤 위험을 야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뭐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 보험학에서는 그냥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손해소정 이론을 뭐 공부하면 깊숙이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좌우지간 페릴은 로스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몽땅의 어떤 시스템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말해요. 위험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페릴이 발생을 해가지고 로스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물리적 사정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생명보험에서 담보하는 사망이라는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뭐 심장마비나 이런 걸로 해서 죽는다라는 어떤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고 그랬을 때, 해자드 같은 것은 뭐냐면 나이가 많다 또는 이 사람이 심장 질환을 원래 지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해요. 화재보험과 같으면 화재라는 담보 위험이, 화재가 나서 건물을 다 소실시켜 버렸는데 그 위험 사정이 뭐가 있었냐면 목조 건축물이었다 또는 딱지딱지 붙어 있는 건물이었다든지, 또는 그 안에 너저분하게 여러 가지 인화성 물질들이 뭐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라는 것처럼, 이런 위험 사정이 작용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담보 위험이 발생해가지고 로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위험해요. 이 위험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당연히 내버려 두질 않죠. 이걸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 인간들의 고민하는 그것을 위험 관리라고 해요.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위험 관리하는 방법 중에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건물 안 갖는 거죠. 자동차 위험이 싫으면 자동차 안 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날 위험에 대비해서 좀 목재 건축물 대신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컨트롤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죠. 여러 가지 위험 관리의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험적 방법이 있고 보험 외적 방법이 있어요. 보험 외적 방법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좀 뭐 아예 그런 건물 갖지 않는다든지, 또는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나는 빈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는 보험과는 관계없는 다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순보험적 방법도 위험 관리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험은 뭐냐면, 보험을 형성 운영하는 자가 있어요. 보험 제도를 형성하고, 그래서 수지타산 맞춰가면서 계약 가입자들과 가입자들을 유치하고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주체가 보험회사예요. 그 보험회사와 자기가 위험에 처해서 그 위험을 처리하고 싶은 가입자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서 보험 거래를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이 사고를 보상해주는 그 시스템이 보험이에요. 그럼 보험은 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사고 나면 그냥 정액으로 주는 보험이 있고, 또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손해만큼만 딱 보상하는 보험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 손해보험이라고 그래요.
정액보험의 대표적인 것이 생명보험. 사람이 죽으면 가입한 금액이 뭐 5억이다 그러면 5억 그냥 주는 거죠. 반면에 손해보험은 우리가 주로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갈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이나 얼마 탔니, 얼만큼 망가졌니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그 망가진 만큼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만, 또는 화재가 발생해서 상실되어 있는 그 건물의 어떤 망가진 부분만큼만 보상하는 보험. 그럼 그 손해만큼만 측정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조사하고요, 정하는 그런 기법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행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예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성을 갖는 보험에 관해서 손해사정사가 필요하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손해보험 거래가 늘어납니다. 해상무역 거래도 늘어나고, 선진국이 되면 살기가 윤택해지니까 건물도 많이 짓게 되고, 또 많은 물건들을 생산해내게 되니까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보상하는 보험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휴대폰 보험도 여러분 아시죠? 휴대폰 잃어버렸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 이런 상품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그 나라가 선진화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후진 국가일수록 보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질 않아요. 한데 선진국일수록 보험이 이 생활상에 우리 생활에 꽉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차 이제 손해보험이 늘어나고, 그런 만큼 손해액을 조사해서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 손해사정사가 점점점 더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손해보험의 특징은 뭐냐면 인뎀니티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손해보상성입니다. 딱 그만큼만 보상한다라는. 그럼 이 손해보험을 나누어 보면 우리 1종, 2종, 3종, 신체 손해사정사, 지금은 이렇게 나누죠. 신체 손해사정사, 물건 손해, 재물 손해사정사. 신체 손해사정사만 산정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신체 손해사정사가 공부해야 될 게 신체 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손해보험 뭐가 있습니까? 배상책임보험이 있어요. 배상책임보험, 그 다음에 근로자 배상책임보험, 뭐 하여튼 배상책임보험의 범주, 그 다음에 요즘에 실손 상해보험들 많이 들죠. 그래서 이것들을 나중에 이 용어는 잘 알게 되겠지만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손해보험의 주류적 역할을 해왔던 것은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이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 그를 보상하는 상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2차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원리를 공부하는 게 손해사정이론이에요. 자, 손해사정이론은 그러니까 뭐냐면 손해보험, 이 보험이라는 상품을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위험이 싫어서, 불확실성이 싫고, 내가 갑작스럽게 우연사고로 큰 낭패를 보는 걸 회피하려고 우리가 손해보험을 보험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거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공통적인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공통적인 원칙, 그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손해사정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손해사정 이론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해보험론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손해보험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손해사정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1차 시험의 수준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어떤 좁은 범위, 어느 정도 범위의 이론을 꿰고 있으면 금방 답이 보일 정도로, 매직아이처럼 보일 정도로 쉬워요. 물론 까다로운 문제가 해마다 나오긴 하죠.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 다 풀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에 관한 깊이 있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손해사정 이론은 한 80점 정도 목표한다면 20점 점수 정도는 포기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무난해요. 그래서 가장 에센셜하게 알아야 할 그러한 내용들만
준비를 하면 80점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강론에 가서 제2차 시험 과목에 이건 이런 상품이 이런 제도가 이래서 생겼구나 하는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생겨요.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의 에센셜한 부분들을 다루는 게 손해사정 이론이고 이것이 1차 시험으로 치러지는데 여러분은 그냥 답을 고를 수 있는 수준에 들어가서는 곤란해요. 손해보험의 이 이론은 결국 손해보험에 대한 공부는 손해보험의 구성은 보험 경영을 어떻게 해서 보험회사가 미치지 않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경영학적 측면과 그러면 보험료를 어떻게 미리 예측 계산해야 보험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수학적인 이론, 경영학적인 이론 뭐 이러한 것들이 믹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을 공부한다 그런다면 결국 무엇을 공부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자면 경영학, 그 다음에 수리학, 그 다음에 이 보험제도를 보험 거래를 하는 보험 가입자와 보험자 사이의 거래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는 보험계약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공부를 해야 되고 보험업법도 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목은 한 개의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손해사정 이론을 먼저 공부하면 손해보험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보험이란 어떤 것이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나머지들은 그것이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의 객체를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뿐인 것이기 때문에 시선만 살짝 비틀면 돼요. 이런 각도에서 보는 거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결국 보험 이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손해사정 이론을 공부하시고 보험계약법은 어떤 거냐면 이 보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손해사정 이론을 통해서 공부했어요. 좋은 제도구나. 내가 미리 보험료 내고 가입해 두었다가 사고 나면 나는 아무 손해도 안 보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네. 무척 좋은 제도예요. 무척 좋은 제도인데 그게 또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당연히 이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험회사가 어렵쇼 이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했던 거와 전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보험 가입자의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고 또는 보험자가 보험 가입자들의 무지를 이용해 가지고 독소 조항을 그 계약 조항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법률학의 영역이죠. 그래서 손해보험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래인가라는 것을 손해사정이론에서 이해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경제적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 하는 목적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보험계약법은 결국 뭐냐면 보험거래법이에요. 보험 거래하는 당사자들은 왜 보험을 가입하는 등 이런 거래를 할까요? 어떤 목적이 있겠죠. 목적 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심의 의사가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내심의 의사와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요. 나는 의욕이라고 말할까요? 의욕. 내가 의욕하는 바가 각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빈틈없이 거래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보험 가입자들 중에는 보험 계약의 내용 잘 모르고 그냥 암보험이라더라, 그냥 화재보험이라더라, 자동차 보험 다 든다더라 하면서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했지만 정확하게 내 의사가 이런 것이다라고 드러내놓는 외부적 표시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는 이거였는데 실제로 결과로 드러난 건 그거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기도했음직한 거래의 내용은 표준적으로 이러한 틀로 하나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한 게 얘가 표시한 외부에 표시한 외부적 의사 표시가 완전해요. 얘도 완전해요. 그러면 법은 끼어들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기로 완전히 의사의 합치를 이룬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숨겨져 있는 내심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던 경우엔 분쟁이 발생해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거래의 표준, 이것들이 계약법안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건데, 그럼 보험계약법은 보험거래에 대한 그것을 규율하는 당사자 간에 어떤 의사를 가졌던 것일까? 라는 것을 해석하는 표준, 그것을 규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니까 당연히 거래의 실정과 동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녹아있는 손해사정 이론에 녹아있는 모든 보험 이론이 여기 다 녹아 있습니다. 보험계약법에. 따라서 손해사정 이론의 어떤 내용들을 제대로 공부를 한 상태에서 보험계약법을 본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은 끄떡끄떡 하면서 진도를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거래법은 다시 또 말씀드리면 당사자의 내부적인 의욕이 분명히 있어서 거래를 하는 것인데 그 내부적 의욕이 밖으로 드러내서 문서화되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겠지만 이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된 의사와의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는 아예 내심의 의사를 갖지 못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보험거래를 그냥 만연 보험거래지 하고 거래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은 보험거래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은 뭔가 하는 일반 의사를 갖다가 보험계약법에 당사자 간에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명확한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얘도 이런 일반적 의도였을 것이야 라고 규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계약법은 보험거래의 표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의사를 갖다가 당사자의 의사를 일반화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먼저 공부해야 돼요? 보험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그 기능이 잘 되도록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그런 거래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률의 총체가 보험계약법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업법은 완전히 성질이 좀 달라요. 보험업법의 성질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음직한 얘기인데 계약자의 원칙이라는 것을 아시죠? 근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표준적 인간을 상정했어요. 다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 내버려 두면 자기 밥 자기가 다 알아서 차려 먹는다. 그러니까 국가는 최소한의 당사자들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고 국가는 최소한의 간섭만 하면 된다 하는 cheap government, 소위 자유주의가 팽배했던 근대 시절부터 확립되어 있는 계약 자유의 원칙,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시죠? 그런데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은 현대에 들어서 현대의 수정을 거듭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 밥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이익 자기가 알아서 챙겨갈 것이다. 그러니까 꿋꿋하게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의사를 얘기할 것이라고 했던 전제는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는 당사자 간에 힘의 균형이 맞는다 그런다면 그것은 맞는데, 실제로 독과점 기업이라든지 거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과
힘이 없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 계약자 사이에서 거래는 공정하지 않은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계약 중에 현대 와서 가장 많이 수정받는 계약이 근로계약이에요. 근로계약은 먹고 살아야 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근로자는 최악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될 수 있어요. 따라서 국가는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네가 빵 몇 조각 가지고 유혹하지 말고 최저 이 정도의 기본금은 줘야 한다 하는 최저 시급이라든지, 또는 근로 계약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얘한테 보장해 줘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정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법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씩 수정의 발자취들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보험계약법의 내용은 기본적인 원칙이 자유예요. 자유가 기본이지만, 그러나 자유를 끝없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거는 안 돼라고 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 하는 강행 규정 같은 것들을 많이 사법의 영역에서도 늘어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보험계약법에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이 손해사정 이론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법을 공부하시면 무리 없이 모두 잘 따라갈 수 있다고 봐요. 보험업법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올해는 하지 마시고 내년에 4월이나 5월에 1차 시험이 있으니까 내년에 가서 시험 전 한 1개월, 1월, 또 이게 불안하시면 1월 반 전에 한 40일 전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우선 왜 그러나 보험계약법과 손해사정 이론은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계약법과 손해사정 이론에 이해를 깊이 하지 못하면 2차 시험 가셔가지고 각 강론적 과목을 들어가서 각 재산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에 들어가서 정말 힘들어집니다. 진도가 쭉쭉 나가지를 못해요. 이 이해가 긴가민가 하게 되면 굉장히 고생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깊이 있게 이해해서 공부를 하시면 2차 시험 정말 아주 쉽습니다.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험업법은 그런데 2차 시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보험업법은 뭐냐면 오로지 아까 보험계약법은 이렇게 얘기했죠.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의 거래에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니네들의 공통적인 의사가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라면, 양자에 대해서 그 규율하는 것이라면, 보험업법은 오로지 보험사업자, 보험회사에 규제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의 임원이 보험료 받아가지고 지네 계열사 대출해줘요. 옛날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런 데서 보험료 받아가지고 삼성자동차에 대출해줬어요. 그 돈 다 뗐어요. 삼성자동차 망하면서. 이런 사단이 왜 일어났느냐? 이 보험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그 회사의 총수가 자동차 회사를 하나 갖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그 자기 자회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대출해주라고, 이 삼성자동차에. 그럼 이 사람이 회사 대표가 안 합니다. 그러면 넌 집에 가서 놀아. 그러고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대출돼서 나갔는데 그 돈 누구 돈이냐 하면 바로 가입자 돈이에요. 보험 가입자의 돈이지 총수의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의 못된 짓들을 규제하려고 그러는 법이 보험업법이에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좀 튼튼하게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넌
보험 가입자 수가 얼마고 보험료 네가 얼마 받았으면 그 돈 어떻게 장부에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거래와는 전혀 무관해요, 보험업법은. 이것을 뭐 정통해서 공부하는 학자도 없고, 여러분은 그저 이것을 그냥 단순 암기 과목으로, 암기라고 하더라도 절대적 암기, 이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할 필요도 없고 어슴푸레하게 암기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어떤 그런 조항이 있었지 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사지선다형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 지문 틀렸어 이거, 아, 이 지문 이거 본 적 있어 라는 기억이 소환될 수 있을 정도로 접근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과목을 보험업법을 암기하는 법인데, 이 보험업법 조항 암기가, 법률 조항 암기가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만든 교재는 문제를, 기출문제 여러 문제를 반복해서 훈련해가지고 아예 눈에 익은 답을 익숙해지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 전 1월 전이나 1월 반 정도에 슬금슬금 한 5회독, 6회독 문제풀이 하고 가시면 그냥 답이 그 현장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이건 뭐 80점, 90점 큰 노력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니까 이 보험업법은 지금 당장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 두 개를 2차 시험 때문에서라도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완벽한 이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는 것은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는 겁니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한 얘기인데, 말할 수 있다면 아는 겁니다. 나는 아는 것 같은데 그럼 그것이 뭔지 나한테 설명해봐 하는데 설명할 수 없으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이 두 개 과목은 답이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라 이게 답인데 왜 답이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왜 하는 문제를, 왜를 대답할 수 있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 위주로 해서 깊숙이 공부를 하시면 2차 시험을 상당 부분 한 50%, 60%점은 이미 바탕을 깔고 가시는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손해사정이론 과목을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학원 측에서, 우리 학원이 2002년에 만들었습니다. 2002년도에 삼각지에서 개원을 해가지고 여기 대방동까지 왔는데 19주년이 됐더라고요. 언뜻 세월이 참 빠르구나. 벌써 19년이 됐어요. 그래서 19년 됐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나이를 드는 거를 요즘에 많이 느끼면서 세월을 문득 돌이켜 보니까 19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공부를 해서 쉽게 2차 시험에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어떤 길을 놓는 차원에서 무료로 다 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나의 어떤 다른 뜻도 있어요. 좀 내 강의를 좀 느껴보게 하고 싶었어요. 과거에 2013년도까지인가요? 내가 13년도부터 자동차 보험 강의를 놓고 지금 좀 나이 먹고 힘들어지면서 경영만 하고 싶다라는, 물러나 있으려고 이제 강의를, 자동차를 이때부터 쉬게 되고 1차 과목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때 좀 다른 일을
몰두했었어요. 내가 예술 쪽에 기획하는 일에 좀 몰두를 하다 보니까 학원의 경영 상태나 이런 것을 좀 등한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원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은 방문자가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하루에 뭐 15명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13년도에 하루 방문자는 뭐 보통 몇백 명씩 들어와서 글 쓰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각 포털 사이트에서 손해사정사를 치면 우리 학원 홈페이지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다 알아서들 와서 게시판에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묻고 그러면 거기에 답하는 답글도 달리고 그러면서 잘 돌아갔는데, 그리고 내가 15년도인가 보니까 참 나도 15년 만에 15년도인가 우리 게시판을 봤어요. 했더니 글이 현저하게 줄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게시판이 옛날 자유 게시판이었는데 로그인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곳으로 실장이 바꿨더라고요. 나는 절대 반대했거든요. 왜 바꿨느냐 나중에야 내가 알고 그랬더니 뭐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욕설 난무하고 그런 게 싫었다 그랬는데, 나는 기본적인 원칙이 게시판에 김학선이 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김학선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일부 소수에 국한될 것이고, 학원이 나쁜 학원이다라고 거기다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라는 글도 당연히 또 어떤 이에 의해서 실리고 그러면서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게 욕을 하고 학원에 욕을 하고 또는 뭐 서로 뭐 감정이 격화된 욕을 한다 하더라도 자유 게시판은 말 그대로 프리보드로 놔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우리 학원 운영의 게시판을 로그인 제도로 하면서 글들이 하나씩 이제 로그인까지 해서 자기 신분을 노출하면서 쓰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게죠. 해서 줄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어떤 카페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손해사정사들의 공론회장이 옮겨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실책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제 그 카페 뭐 손금사라는 카페죠. 여러분 다 아니까. 우리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돈을 내고 배너를 하나, 우리 학원도 있다라는 거를 알려야 되니까. 과거에 그냥 당연히 포털을 통해서 찾아오던 친구들이 이제는 그런 사정이 되어 있질 않으니까 해서 여기다가 배너를 그 게시판을 돈을 내야 가입을 할 수 있대요, 학원은. 그래서 연회비 얼마를 내고 여기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학원 홍보글을 올리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학생들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과거에 우리 학원에 사람들이 많이 그 공론화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강의가 좋아서였겠죠. 내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 어쨌든 뭐 보험회사 20여 개 보험회사에서 20여 개 회사에서 강의해달라고 1순위로 그 섭외에 들어왔던 강사였고, 몸이 안 좋아, 몸에 내가 너무 부담이 가서 2박 3일짜리 강의를 1년에 20개씩 하고 나면 진짜 막 지칩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하면서 내가 이러다 못 망가지겠다 그래서 강의를 이제 거절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랬던 강의여서 강의의 질만 좋으면 이제 그래 그 홈페이지에 어떤 공론화 기능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곳에 다시 가서 정착하자, 다시 시작하자 해서 여기다 배너를 놓고 공지를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강의가 좋으면 와서 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샘플 강의를 올리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강의를 비교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소수 와서 몇 번은 와가지고 이 강사 어디서 강의합니까? 하고 묻고, 거기 뭐 게시판에 로이즈 유튜브라고 써 있는데 또 댓글을 또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좀 그러네. 어쨌든 유튜브도 활성화를 시키는데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좀, 다른 강의를 들었던 사람도 비교해서 좀 듣자. 그래서 강의의 깊이에 대해서 공론화하자. 그냥 모두 우르르 가서 이 강의 들으니까 이 강의를 듣는 시행착오를, 뭐 좋은 강의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 몇 개 이제 샘플 강의들을 보면 아, 요건 좀 아닌데 싶은 강의도 있고, 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좀 느끼게 하고 싶다. 그래서 올렸는데, 그런데도 무료라고 하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손금사에 배너가 있습니다. 인스티브에서 자기네 공동구매 그래가지고 뭐 50% 인하한다고, 우리 학원 강의를 50% 인하한다라는 요 공지 있고 나서 이게 떴더라고요. 근데 그럼 나도 여기다 공지를 하나 사서 달아야겠다 했더니, 자기네는 이 배너를 손금사에서 인스티비만 달 수 있대요. 뭐 둘이 어떤 뭐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어쨌든 좀 섭섭하긴 한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손해사정 이론 이거 가장 중심이 되고 시작하는 과목이니까 무료로 한다라고 그 각 게시판에다가 올려라, 우리 실장한테. 그러면 나는 목적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요. 듣고 아, 이 강의 저쪽 강의 들은 것보다 후져 그러면 욕하면 되잖아요. 이 강의는 듣지 마십시오. 이건 김학선이 강의 영 아닙니다 라고 하면 뭐 그대로 또 평가고, 좋으면 좀 알려달라.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이걸 그 손금사 측에서 모두 지웠더라고요.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릴 방법이 없어요. 뭐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강의를 듣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강의의 내용이 좋다, 나쁘다도 좋습니다. 내가 강의 들어봤더니 이거 엉망이더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다면 좋다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알림이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다 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냉정한 평가를, 뭐 무료로 강의를 들었으니까 뭐 좋은 말을 써줘야지, 이거 절대 아니고 좀 예리한 평가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측에서 손금사 자유 게시판이나 뭐 Q&A, 손해사정 이런 게시판이 많기도 하더라고요. 난 잘 안 들어가는데, 그 게시판에 학원 측에서 운영자가 쓰면 지우니까 여러분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지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로이즈 학원에 이렇게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공짜로 무료로 열어놓은 강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평가해라 하고, 여러분이 쓰는 글은 삭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뭐 어떤 뭐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설마 수험생의 글까지 삭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꼭 부탁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나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한가를 얘기할 수 없는 참은, 이건 쇼펜하우어가
충족 이유율에 관한 네 겹의 뿌리라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 말입니다. 참이라는 명제가 그것이 true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참이라는 명제가 왜라는 이유 없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분의 얘기는 이런 거죠. 왜를 설명할 수 없으면 이것은 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인 거죠. 참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런 얘기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가 쇼펜하우어와 그 니체, 사르트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를 특히 좋아해요. 쇼펜바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그 까칠한 어떤 그 탐구 정신, 이런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철학자는 참을 위해서, 이것이 참이다, 트루스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원인을 얘기해야만 한다. 그래서 자기는 이러한 것을 참이라고 충족시킬 수 있는 충족 이율에 대해서 네 가지를 발견했고, 이 네 가지 뿌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참을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충족 이율의 네 가지 뿌리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인데, 여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짜 철학자는, 이 사람이 말한 가짜 철학자는 당시에 헤겔을 지칭하는 겁니다. 굉장히 헤겔을 싫어했습니다. 가짜 철학자는 자기가 자기의 의견을 말로 하지 않고, 의견을 말하지 않고 자기 의견의 결함을 말로 숨기려 한다. 말로 숨긴다, 이런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이 말의 뜻은 말, 설명, 주장, 이런 것은 자기 의견을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다라고 하는 게 명확한 것, 이걸 말하는 이가 진정한 학자요 철학자인데, 그렇지 않은 이들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숨기는 데 급급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설명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변명하는 데 온 수단을 다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놓고, 당신 그런 주장을 하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 근거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그 주장의 결함을 숨기는 데 설명을 사용한다라는. 근데 난 이게 굉장히 이 말이 어느 시대에나 통찰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내게 어떤 학생들이 이리저리 강의를 듣다 와서 내게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유 없이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시니까 무조건 외우십시오, 이런 강의를 듣고 와서 무조건 외우라. 이건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도 이해 못 한다, 무조건 외우라라고 강의를 하니까, 이걸 듣고서 이 친구들이 다 지성인들이 이 말에 납득이 안 되죠. 무조건 외우라니, 난 왜 그러한지를 알고 싶은데,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외우라고 하니 이게 자기는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무조건 외워야 할 명제는 없습니다. 참은 반드시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때 결론을 말할 수 있는 그 앞에 전제는 원인이 있고, 원인이라는 것도 있고 이유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쇼펜하우어의 분류인데, 원인은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거, 그리고 이유는 주관적인 거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하는데, 그러니까 저 집에 불이 탔다, 그 원인은 객관적으로 뭐예요?
누군가가 불을 질렀다라는 객관적인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 바나나는 맛있다라고 말을 할 때는 원인은 없죠. 바나나를 맛있다라고 말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을 얘기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바나나를 맛있다고 한다면 이건 순전히 주관적인 이유입니다. 그가 바나나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이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것은 이 부분이죠. 주관적인 이유에 의한, 이것을 판단이라고 하는, 판단. 그 판단의 주관적인 이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어요. A학설, B학설, C학설. 왜? 주관적으로 자기가 근거로서 제시하는 그 이유들이 죄에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이 판단이 옳으냐, 주관적인 판단의 이유로 제시한 것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건 오로지 여러분들의 사운드한, 건전한 상식입니다. 제발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상식에 부합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식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난 몰상식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공부할 자격이 없는 거고, 최소한 나는 20년을 살아오면서 상식적으로 살아왔고 세상에 보고 들은 것도 상식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내 상식에 부합하는가, 내 상식이 거부하는가 에 의해서 이 판단의 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계몽하지 못하는 것은 이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성, 지성, 이성을 사용하는 사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순수이성 비판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상식.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능력에 서투른 사람은 신화 속에서 계몽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화는 뭡니까? 어두움이에요. 근거 없음, 그냥 두려움. 뭐 누가 번개를 맞아서 죽었다, 신의 벌을 받은 거다라, 이 신화죠, 신화. 이성적으로 그 번개라는 것은 어떤 화학적 물리적 작용을 해서 우연히 전기적 작용을 해서 누군가 벼락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신화 시대에는 이성으로 이것을 관찰하고 그 규명 지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신화 속에 묻어버려요. 죄 받은 거다, 벌 받은 거다. 그러면 이 신화의 장막을, 어둡고 근거 없고 두려운 이 계몽의, 그러니까 신화의 장막을 벗기고 나오는 계몽은 바로 이 상식, 이성을 사용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경험 이전에 순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순전히, 어떤 순전한 앞에 선험적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 이런 거 없이 그냥 타고난 그대로의, 인간이 타고난 그대로의 이성은 이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은 부여받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성을 잘 사용하면 이것이 뭔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성과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고 무조건 암기하려는 강의에 매달려 있습니까? 내가 강의를 하면서 무조건 암기하라 한 적이 없고, 나는 이래요. 예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건전한 상식만 가지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이론을 납득시키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맞아라고 마음이 동했을 때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렵네요. 내가 몇 회 보면서 여전히 신화는 존재하더라고요. 내가 신화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걸 깨고 계몽으로 나오지 못하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좀 그러한 평가자, 칸트의 얘기처럼 진리라는 것은 혹독한 비판을
견뎌냈을 때 그야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제가 옳아, 저것이 옳은 거야, 이건 좀 아니죠.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런 면에서 맞아, 저런 면에서 맞아 하고 여러 가지의 혹독한 비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것을 깰 수 없는 우뚝 서 있는 어떤 주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참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것인데, 그저 그런 것이야 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그것이 참이라고 한다면 신화입니다. 그건 우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운이 좋아서 날 수도 있지만, 난 이렇게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 비록 합격할 수 있어도 합격에 이르는 길이 굉장히 고단하고 길 것이다. 짧고 명쾌하게 합격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그래 하고 그냥 모르는 그냥 외면하고, 사실 좀 화가 나는 부분에서 외면해 왔던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외면도 했습니다. 복불 복이고 자기 팔자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었는데, 좀 여러분들이 신화의 알을 깨고 명확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울퉁불퉁한 자갈밭길이 아니라 잘 닦여진 고속도로를 아주 쉽게 하이웨이를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어딘지 몰라서 자갈길을 험난하게 걷고 있는, 또는 자갈길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분들에게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강의를 그래서 열게 된 겁니다. 모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계약법 강의는 왜 무료로 안 했느냐, 그것은 이기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제 계약법 강의는 보험 계리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필수적인 코스로 다 이해를 하고 있어가지고 수강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료화하게 되면 학원에서 그 친구들한테 환불해야 할 돈이 너무 많아요. 해서 손해사정 이론은 손해사정사만 수강을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몇 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모두 수강료로 환불할 수 있는데 많지 않으니까 그 돈은 환불을 해주고, 계약법은 그래서 못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손해사정 이론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계약법의 가치도, 난 보험계약법 강의 책 읽으면서 강의 안 합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는 강의합니다. 난 강의에, 보험회사 강의하러 갔을 때 교재 가져가 본 적 없어요.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면 당연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어차피 내가 쓴 교재, 그 교재의 내용을 굳이 참조할 필요도 없었고, 그러니까 나는 강의를 하러 가서 옛날 출장 강의 때도 그렇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손해사정 이론 강의와 보험계약법, 어법 강의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내가 설득하는, 왜 이러한가를 설득하는 강의,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을 좀 여러분들이 널리 좀 보시고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자동차 보험이나 뭐 모든 과목들을 유튜브에 좀 비교하시라고 해서 한 강만 올려놓으면 뭐 조금 하다 말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서 서너 강씩 이렇게 유튜브에다 각 과목을 다 넣어놨어요. 뿐만 아니라 소위 암기해라 하는 과목 같은 것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교재를 찾아서 비판해가지고
내가 말하는 비난하고는 다른 겁니다. 비판하고 왜 이건 이것이 틀린 거고 이게 맞는가라는 반드시 이유를 제시하는 그런 유튜브 강의도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로이즈 학원을 치고 들어오시면 자동차 보험에도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강의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많이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은 한 번도 이런 한 적 없지만 이왕 오신 김에 구독도 좀 해주시고, 요즘에 좋아요 누르는 게 대세잖아요. 근데 좋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댓글은 있어요. 뭐 이런 명강의 처음 들어봅니다. 그건 내가 뭐 당장 보면 기분은 좋지만 차라리 좋아요 하나 좀 눌러주시고. 그래서 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학원의 좋은 양질의 강의를 어떤 어떤 그 PR에, 내가 이 PR에 익숙치 못한 이유로 지난번 게시판을 잘못 운영한 죄로 이 고난의 길에 들어섰는데, 이를 다시 공론회장을 로이즈의 그 과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무조건적으로 우리 학원 좋아해 주십시오. 웃기는 얘기잖아요. 강의 들어보시고 좋으면 좀 널리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